앞서서도 전해드린 것처럼 미국 시간으로 오늘부터 양일간 FOMC 회의가 열리게 되는데요. 5월 고용지표 쇼크를 6월 들어 회복하고 자산 시장이 거품을 우려할 만큼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과연 연준이 어떻게 평가하는지 그리고 종전의 스탠스에서 얼마나 변화가 있을 것인가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7월 FOMC 회의 결과를 미리 예상해보는 시간 마련했는데요. 도움 말씀을 위해서 한국경제신문사의 한상춘 논설위원 자리해 주셨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달에 있을 FOMC 오늘 밤부터겠죠? 미국 시간이니까 지금까지 회의가 갖는 의미부터 좀 살펴보면 어떨까요? 네, 다른 올해 열렸던 다른 회의와 달리 이번에는 좀 판단해야 될 지표가 좀 많고 네. 투자자 입장에서도 향후의 주식 투자 내진 경정책 운용에 상당히 방향성을 판단 여부에 따라서 많이 변화가 될 거로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원래 여름 휴가철이 시작되는 7월 회의는 별로 이렇게 관심이 없었습니다는 올해 7월 회의는 상당히 관심이 되고 있다고 볼 때 있습니다. 네. 일단 경제적 측면에서는 미국의 경제 지표가 이런 것 같아요. 전체로 보면 스탁 지표는 좀 개선되고 있습니다. 근데 네. 플로우 지표, 이런 플로우 지표라는 것은 이제 무역 적자라든가 재정 적자, 이 플로우 지표는 아주 안 좋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문제. 그리고 고용 지표 문제는 앞서 장학국에서 모두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는 실업률은 올라가는데 그동안 부진했던 앨런의 데스보드 지표, 질적 지표는 좀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것을 양대 책무의 하나인 오히려 더 물가 안정보다 중시하는 고용 지표 문제와 관련해서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문제. 이 지표가 굉장히 관심이 되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뉴욕 증시가 국제유가 하락 이런 쪽도 있습니다는 사실상 오늘 주가 하락의 큰 요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펀더멘탈이 받쳐주지 못하는 상태에서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미국의 월가 시장 참여자 입장에서는 증시 거품에 대한 얘기가 네. 나오는 상태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페드 입장에서는 펀더멘탈 대비하지 못하는 주가의 상승 모습, 증시 거품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문제. 이것도 이번에 굉장히 중요시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서 전당대회가 한참 치르고 있죠. 공화당 전대회 끝나고 민주당 전당대회가 25일부터 어제부터 이제 시작됐는데요. 사실 중앙은행 입장에서, 페드 입장에서 대선 일정과 사실 얼마큼 독립성을 유지하느냐 문제. 여기서 정경 유착이냐 불리냐 하는 문제. 네. 이 지표도 7월 달 상당히 FOMC 회의의 어떤 뉘앙스를 보면 알 수 있지 않냐 생각합니다. 그리고 브렉시트 국민투표가 이렇게 브렉시트가 결정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는 역시 대외 요인이 만만치 않은 점을 감안해 볼 때 미국 페드의 추가 금리 인상과 같은 이런 통화 정책에 어떻게 반영하느냐 문제. 이런 입장 변화도 이번에 7월 회의에서 어느 정도 판가름이 될 거로 이렇게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7월 회의는 여러 가지 판가름, 헷갈리는 지표에 대해서 판가름하는 이런 때이기 되기 때문에 어느 해의 7월 회의보다도 관심이 되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번 7월 회의가 왜 주목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좀 해주셨는데요. 또 이번 회의를 앞두고 FOMC 이사들의 의견과 또 시장의 반응이 지금까지 어떻게 나왔는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위원님. 네, 사실 미국의 통화정책 방향 보면은 시장과의 소통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사실 FOMC의 금리 결정권자 내지는 통화정책의 결정권자들이 시장에 적극적으로 소통을 해서 요즘은 FOMC의 스트레스다 네. 이런 말만큼 너무 이제 서로가 엇갈리고 말이 자주 변경되다 보니까 그렇죠. 좀 제발 좀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것까지 나올 정도로 시장의 소통이다. 명분 시장 소통인데 최근에 보면 FOMC 멤버들이 자기가 스타가 되려고 그러는 측면이 있습니다. 과거의 FOMC 멤버들은 다르거든요. 네. 스타가 되려고 그러다 보니까 왜냐하면 왜 스타가 되려냐 하면 과거의 FOMC 멤버들은 주로 학자들이 많이 차려졌는데 지금 FOMC 멤버들은 대부분 다 시장의 월가에 이렇게 스타 금융인 출신들로 많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이런 금융인들은 자기 몸값을 위해서는 마켓밸류를 위해서는 자기가 스타가 되려고 하는 입장이 되거든요. 네. 튄다 이거냐. 장앵커가 사실상 상대 시청자로부터 호평을 받는 이유는 이렇게 얼굴이라든가 이런 게 튀는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방송을 아주 중립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시청자들한테 신뢰를 상당히 높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통화 정책을 결정하는 것에서는 아주 금리 결정이라는 국민 경제의 전체 입장에서 파급 효과가 크기 때문에 FOMC 멤버들이 튀면 안 되거든요. 근데 튀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발생한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블랙아웃 기간을 설정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이 블랙아웃 기간은 FOMC 회의가 이게 진행되기 전에 어떤 FOMC 의사들도 미국의 통화정책 관련돼서 내용을 얘기하면 시장과 얘기하면 안 된다 하는 그 기간을 보통 블랙아웃 기간이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지금은 7월에 FOMC 의사들의 블랙아웃 기간인데요.
이 블랙아웃 기간에 들어가기 이전에 멤버들을 보면 사실 그렇습니다. 회수적인 측면에서 보면 네. 올해 6월 회의 전까지 대체적으로 뭐냐면 한 연내 3차례 정도 올릴 것이다. 이런 얘기가 많았지 않습니까? 그랬죠. 네. 이것이 이제 지금은 2명 정도 내지는 1명 정도를 축소했습니다. 그리고 한 차례 정도, 1회 정도로 생각했던 대목이 지금 1명 중에서 6명으로 되면 FOMC가 실질적으로 금리 인상 결정에 이렇게 멤버들 이렇게 의사를 결정한다 보면 이거를 보면 많은 부분이 아마 미국의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이 낮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네. 그런 측면에서 시장은 어떻게 하는 측면에서 보면 시장에 사실 금리 인상 경로를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전문가들의 성향을 보면 정책금리, 소위 기준금리, 정책금리의 네. 상한선이 많이 축소됐죠. 그래서 당초에는 3.3%에서 지금은 피크 부분이 3%로 떨어졌기 때문에 시장에 고스란히 반영되고 있다 이렇게 되셨고요. 그리고 오늘 새벽 끝난 뉴욕 이렇게 국제시장에서 보면 10년물 미국 국채 수익률이 1.5%대로 이렇게 떨어지는 상태거든요. 참고적으로 보면 사실 작년 12월 달에 미국 금리 인상할 때 10년물 국채 금리가 2.3%인데요. 정책 금리를 올리면 시장 금리를 올려가야 되겠습니다는 한 달의 금리 인트레 시스템상. 근데 오히려 정책 금리가 1.5%로 오히려 정책 금리보다 시장 금리가 더 떨어졌다는 것은 이게 전형적인 앨런 그린스펀스 거기다. 네. 앨런 그린스펀스 거기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에도 미국 금리를 올렸을 때 시장 금리가 떨어짐에 따라서 정책 금리를 올리면 자산분의 거품을 이렇게 줄여드려야 되는데요. 오히려 시장 금리가 거꾸로 떨어지다 보니까 주가가 상승하고 부동산 상승해서 2008년 서프라임 모기전 사태 결정했던 결정적 배경이거든요. 네. 최근에 보면은 정책 금리는 작년 12월에 올렸는데 시장 금리가 떨어지다 보니까 주식시장에서 연일 사상 최고치 행진이 지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와 비슷한 현상이다. 그래서 그린스펀스 꺾기 현상이 되는데 왜 이렇게 시장 금리가 떨어질까 하는 측면에서는 역시 미국의 추가 금리, 정책 금리 인상이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반영해서 그렇다 이렇게 보였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놓고 볼 때는 FOMC의 금리 결정권자들도 사실 블랙아웃 이전에 나타났던 의사를 보면 당초보다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이 상당히 낮아졌고 그다음에 시장에서도 그걸 반영해서 시장의 각종 지표들도 역시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이 낮아지지 않느냐. 그래서 아까 장학께서도 7월에 금리 동결은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관심이 되는 것은 9월에 추가 금리 인상 여부를 시사하는 발언이 늘 것이냐 안 것이다 하는 이런 측면이 지금 잘 지적해서 말씀해 주셨지만은 그런 측면이 왜 그런 예상들이 나올까 하는 측면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참조하시면 되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네, 정확하게 또 해석을 해주셨습니다. 또 옐런 의장의 입장도 좀 변화가 있었는데요. 앞으로 또 통화 정책 방향을 알아보려고 한다면 제니 옐런 의장의 발언이 또 어떻게 변했는지를 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니 옐런의 이제 뭐 발언들이라든지 어떻게 변화를 했는지 좀 자세히 좀 짚어주시죠. 네, 분명히 사실 제닛 앨런은 FOMC의 금리 결정에 다른 이사와 함께 한 표를 향수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사실 그래서 제닛 앨런이 특별히 다른 FOMC 이사들을 위해서 특별한 의미를 두겠느냐 하는 이런 입장을 어떻게 게시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저한테 문의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FOMC 의사록의 금리 결정의 어떤 결정 형태라든가 네. 또 페드의 내부적인 구조, 통화정책 구조 이것을 잘 익숙치 못한 상태에서 잘 모른다는 표현은 시청자분이 그렇지 않을 거로 생각하기 때문에 잘 익숙지 못한 상태에서 그런 의문을 제기하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닛 앨런 같은 페드의 의장은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힘이 큽니다. 최종적으로 결정권은 사실상 의장이 쥐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페드 의장의 어록 자체 하나하나 내용에 대해서 관심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페드의 의장인 제닛 앨런이 가져가야 될 입장이 몇 가지가 있죠. 네. 일단은 출구 전략을 가져가야죠. 이거는 뭐 빨리 전쟁 벙커에서 빨리 빠져나와야 되죠. 그런데 출구 전략이 당위성인데요. 이것이 뭐냐? 많은 전문가들이 출구 전략의 기조, 경로가 자꾸 그때그때에 따라서 변하는 거로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다. 일일비하지 않는다 하는 이 내용을 계속해서 강조하는 상태이고요. 네. 그래서 어쨌거나 추가 금리는 가져가겠다는 얘기입니다. 출구 전략이라는 건 추가 금리는 가져가겠다. 그런데 이것을 속도 문제에 있어서 빨리 가져가느냐 적게 가져가느냐. 네. 그런 결과적으로 보면 페드의 기본 목적은 뭐냐. 이 금리를 인상하고 양적완화 정책을 종료시키는 것도 결국은 경기를 안정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기가 받쳐줘야 된다 하는 측면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페드의 목적은 통화정책의 금리를 인상하고 금리를 인하하는 게 아니라 그건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경기를 안정시켜서 물가를 안정시키고 그다음에 고용을 안정시키는 거다.
금리를 결정하는 것도 결국 경기라든가 양대 청물을 안정시키는 거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추가 금리는 가져가는데 시기는 가장 페드의 본질적 목적과 경기가 안정의 목적이 되니까 경기가 받쳐지지 못하면 그 속도는 조절해야겠다 하는 입장이죠. 그리고 이 경기 문제가 상당히 추가 금리를 빨리 가져가고 출구 전략을 가져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사실상 경기 문제인데요. 경기 문제에서 지금은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민간 소비라든가 보면 크게 문제는 없는데 네. 지금 미국에서 지금 경기에서 들쑥날쑥 그런 게 수출 부분이거든요. 이 수출이 안정적인 부분이 아니거든요. 왜 그러냐면 오바마 정부일 때 사실상 달러 약세 정책을 취하면서 수출 쪽에 GDP 성장의 기여도를 높였으니까 이 대목에서 과거와 달리 내수의 기여도에서 외수의 기여도가 좀 높아진 이런 상태거든요. 그런 상태에서는 경기 안정을 가져가는 것이 네. 출구 전략 가져가고 미국의 추가 금리 인상 속도를 가져가는데 당초 예정대로 가져가느냐 여부에 가장 중요한 문제가 경기 중에서 오바마 정부 들어서 높아졌던 수출 부분인데요. 이 수출 부분이 지금 달러 강세 문제 때문에 여전히 부담이 느낀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5월 달에 무역 적자가 아주 확대되고 그다음에 무역 적자가 확대되면 미국의 재정 적자가 다시 확대되거든요. 그렇겠죠. 그래서 5월 달에 미국의 재정 적자가 500억 달러가 다시 넘었습니다. 500억 달러. 그럼 12개월 곱하면 6천억 달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수치되죠. 엄청나네요. 네. 그래서 사실상 많은 사람들은 미국의 달러 강세에 따라 2년 전서부터 떠들었습니다는 실제로 슈퍼 달러가 되지 않는 이유는 당사자인 미국 입장에서는 추가 금리 인상에 따라서 사실상 그 달러 강세에 대해서 부담이 느끼는 상태이기 때문에 속도를 조절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미국의 네. 달러 강세가 속도를 조절한다면 다른 국가의 통화가 더 강세 속도가 됐다면 그쪽으로 붙는 거거든요. 그렇겠죠.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환율이라는 상대 변수이기 때문에 네. 내가 가더라도 다른 국가에 빨리 가면 상대적으로 미 달러는 약세를 되는 보이죠. 거죠. 네. 바로 그 존적입니다. 그래서 시청자분도 그런 대목을 좀 아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달러 강세에서 여러 부담이 있다 하는 측면입니다. 그리고 대외적인 측면에서 지금 CG가 바뀌었습니다는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이 중국의 경기 변화, 그다음에 브렉시트 문제 이런 역폭 효과도 미국이 지금처럼 증강현실 세계가 하나인 입장에서는 페드의 통화 정책이 아무리 자국 내 여건만 감안한다 하는 것이 전통적인 관행이었고 그것이 장점일지 모르겠습니다는 최근에 그렇지 않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역풍 효과도 우려하는 상태. 소위 IMF 보고서에서 얘기하면 정확한 용어는 리버스 스피로버 이펙트, 역풍 효과라는 표현을 쓰는데 원래는 영어 자체가 좋다. 리버스 스피로버 이펙트. 이게 이제 이 페드 입장에서는 상당히 제네럴 입장에서는 굉장히 우려하는 사항이고요. 또 한 가지는 금리 인상 경로할 때 시장과의 소통. 왜냐 남편분이 조지 에그라플라에서 공생적 게임 시어리에 굉장히 아주 노벨 경제학상을 타신 분이거든요. 시장 소통이 그래서 남편의 분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굉장히 시장 소통을 또 여성분들은 중요시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성분은 남성에 비해서 좀 굉장히 친화적이고 또 다른 사람의 의견을 많이 받아들이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런 상태에서 우모노믹스의 장점이 바로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시장 소통하는 측면에서 보면 앞서 시장 지표들이 경기 상황을 반영해서 굉장히 좀 추가 금리 인상이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아무리 출구 전장 다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시장과의 소통이 중요할 때는 조화를 컴비네이션 해야 되겠죠. 네. 소위 옵티멀 컴비네이션 포인트를 찾아야 되거든요. 최적 조화점을 찾아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사실 제니 앨런의 어록 자체는 상당히 신중을 기해서 지금 미국의 통화 정책을 이끌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또 벤 버냉키 전 의장도 최근 들어서 활동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이제 미국 통화 정책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 벤 버냉키 전 의장의 입장도 좀 궁금해집니다, 위원님. 네, 사실 미국에서는 이게 중요한 점이 아닌가, 이게 선진국이 네. 아닌가 생각합니다. 한국 지금 이주열 총재께서 지금 한국은행 총재를 맡고 있습니다는 전임 총재들이 한국의 이주열 총재의 입장에 대해서 얼만큼 어려울 상황에 대해서 두둔해 줄까 하는 측면은 사실 각이 많습니다. 네. 이주열 총재가 이렇게 되면 전임 총재들은 노코멘트 한다든가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이 대립각을 세운다든가 네. 이런 쪽이거든요. 근데 지금 제니 옐런은 여러 가지로 입장에서 어려운 상황이죠. 그렇죠. 경기 판단하기 어렵죠. 출구 전략 가져가야 되는데 경기는 따르지 않죠. 여러 가지 이게 판단하는 게 곤욕스럽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보면 전임 버냉키 의장 입장에서 보면 제니 옐런의 입장을 상당히 투둔하는 그런 쪽의 얘기가 돼서 사실 우리 또 이런 측면에서 좀 본받을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뭐든지 새 정부가 되면 전 정부 입장에서는 참 대립각을 세우고 정책의 일관성이 없어지고 정책의 일관성이 없어지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국민은 녹색 성장에다 창조 경제 뭐냐 도대체 지금 진짜 성과가 있어서 국민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경제 성과가 나오는 거냐 돈만 들이
국민의 세금 가지고 뭐 창조 경제다, 녹색 성장이다, 딜이 붙기만 했지 국민 입장에서는 뭐가 나왔느냐 이런 쪽의 반문이 꼭 정권의 마지막 때에서는 꼭 그런 문제가 되거든요. 네. 자, 차기에 이번에 그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내년에 대해서 또 정부되면 또 무슨 캐치프레이스를 걸까? 네. 또 걱정이 되죠. 저는 걱정이라고 생각하면 희망이 없습니다. 또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인데요. 미국 입장에서는 정책의 일관성을 가져가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한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전임 의장이 지금 버냉키 의장이 많은 현안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요. 네. 그런 측면에서 앞서 말씀드렸던 제넷 옐런의 입장과 어떤 쪽에서 동일하고 어떤 쪽에서 나쁠까 하는 것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인상 속도 완만하게 정정했다. 네. 같은 입장이죠. 제넷 옐런과 같이 비교하겠습니다. 자막을 좀 오랫동안 좀 보시기 바랍니다. 강달러 우려. 제넷 옐런과 마찬가지 똑같이 우려 사항을 하죠. 그리고 역풍 효과 똑같이 얘기하죠. 그러네요. 다만 한 가지 마이너스 금리 언급에 대해서는 벤 버냉키는 제넷 옐런에서 과감합니다. 왜냐하면 1930년대 대공황과 관련된 논문이 이 사람만큼 그렇게 많은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2008년에 많은 사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벤 버냉키가 그 당시에 임명했던 사람이 사실 오바마 정부 입장에서 계속해서 인정했던 이런 사람이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마이너스 금리 가야 된다 하는 입장이에요. 비교적 해리커튼 맨 식구와 같이 와서 강력한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취했는데 언급했는데 앨런 의장은 아직까지는 그 단계는 아니지 않느냐 해서 이런 대목만 반대를 하지 대부분 다 지금의 곤혹스럽게 여러 가지 판단에서 어렵게 되고 있는 제넷 앨런의 입장을 맨 버냉키 전임 의장 입장에서는 상당 부분 같이 옹호해서 제넷 앨런에 어떻게 보면 힘을 실어주는 배경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뭐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제 옐런 현직 의장과 벤 버냉키 전 의장의 발언이 좀 비슷한데요. 뭐 이렇게 비슷한 이렇게 뭐 특별한 배경이 있을까요? 워낙 그 두 분의 이 꿍짝이 그 조합이라 그럴까요? 네. 이렇게 쿵짝이라 그러나요? 그거를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손발이 잘 맞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버냉키 의장 시절에 사실 제넷 앨런은 부의장을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사실 통화정책 기조에 있어서는 상당히 실무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맞았던 측면이 있거든요. 그 이전의 이론적 기반도 상당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 이론적 기반이 되는 것이 예일 거시경제 패러다임이다. 오늘 시간 관계에서 이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통화정책이라는 것은 실무경제 회복을 위해서 충분히 도와줘야 된다. 왜냐? 금융은 화폐는 실물의 일종의 외인간이다 하는 이런 그 동맹 역할, 혁명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실무 경제가 되기까지 통화 정책은 거스르지 않아야 된다 하는 입장이 예일 거시경제 패러다임의 어떤 기본 골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론적 토대는 그런 측면에서 서로 맞는 상태이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중앙은행은 고답적 지위를 가면 안 된다. 너무 우아한 형태를 취하면 안 된다. 중앙은행 입장은 사실 실물경제 입장에 도와주는 입장이기 때문에 실물경제가 난장판을 보이면 중앙은행 총재를 비롯해서 뭐냐. 그래서 고답적, 백조가 호수에 아주 우아한 모습을 하면 안 된다. 왜냐면 완전히 흐트러진 모습을 보여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최근에 보면 실무 경제가 상당히 판단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죠. 그때그때 많이 변해야 되고 그때그때 변화되니까 자, 중앙 입장에서는 물가 안정이라는 고답적 목적만 가져가면 안 된다. 고용도 가져가야 되고 모두 가져가야 된다. 그래서 중앙은행의 목표라든가 아니면 통화정책의 관할 범위라든가 여기 이제 전문적인 용어들이 다 있습니다. 이제 빼겠습니다. 적정금리 산출이라든가 감도권이라든가 해서 중앙은행이 갖고 있는 총체적 모습이 과거처럼 고답적 모습을 가지면 중앙은행은 왜 있느냐? 국민을 위해서 있는 거 아니냐? 네. 국민을 위해서 하는데 지금 국민들의 경제 생활이 아주 안 좋을 정도로 그 과거에 일어나서 하지 못하는 정도로 굉장히 어렵게 되는 상황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내가 중앙은행이니까 중앙은행 의장이니까 중앙은행의 직원이니까 고답적 지위를 차지하면 안 된다. 네. 아주 난장판이 돼야 된다. 이게 이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무 경제 입장에 맞춰서 중앙은행도 고개를 숙이고 거기에 맞춘 정책을 하는 것이 버냉키와 제닛 옐런의 입장과 똑같습니다. 똑같은 상태에서 보기 때문에 네. 사실 여러 가지 제닛 옐런이 현직 회장이 어렸을 때 버냉키 회장이 같은 입장을 취하고 같은 입장의 기본적 배경에선 이론적 계획에서 예일 거시경제 패러다임이라든가 또 한 가지는 이분들이 사실 세계적인 대학자인데도 불구하고 본질 목표를 위해서는 자 내가 여기 존재하고 이렇게 돈을 받고 높은 연봉을 받는 이유가 뭐냐? 국민이 세금 내서 그렇다. 그러면 국민의 세금은 뭐냐? 국민 경제 생활의 안정을 하는 것이 페드의 기본 목적이지 않느냐? 그렇죠. 그러면 국민 경제에서 지금 어렵고 여러 가지 어려운데 내가 고답적 지위를 차지하면 되겠느냐? 전부 바꿔라. 목표도 바꾸고 관할 범위도 바꾸고 그다음 감독권도 바꾸고 모두가 바꿔라. 모두가 바꿔라. 이게
사실 버냉키라든가 제네럴의 입장이다. 지금 한국의 국회의원분들, 경우에 따라서는 최고 통수권자, 청와대에 계신 분, 정책당국자, 그다음에 한국은행 직원들도 자 어떤 입장을 보여야 될까? 지금 한국 경제 입장에서 가장 절실한 상황이 뭘까 하는 측면은 이런 입장에서 한번 시사점을 많이 던져주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네, 뭐 현직 의장과 전 의장의 뭐 의견 혹은 발언이 비슷한 이유의 배경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은 7월 회의 어떻게 끝날지 뭐 대부분 다 이제 동결을 예상을 하고 계시지만요. 네, 여쭤보겠습니다. 간단히 보면 벌써 이제 방송 시간이 다 돼서 정리하라 그러네요. 근데 결과는 똑같습니다. 이번에 같은 경우는 동결하겠죠. 그래서 현 그 정책 금리인 0.25에서 0.5% 현 수준의 동결할 거로 이렇게 대부분 보고 있고요. 시장에서 이미 반영하는 이런 그렇죠. 상태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사실 다음 페이지로 좀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빨리 전략시켜야 되기 때문에 오늘 그 자막이 2개죠. 유동성 조절 정책이 이게 이제 지금 시청자 여러분께서 지금 정책 금리를 변경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진 않습니다. 지금 네. 완전 일본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유럽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금리제 하기 때문에 이제 정책 금리가 통화 정책의 중요한 잣대는 아닙니다. 네. 전문가들이 자꾸 정책 금리를 얘기하는데 지금 세계적으로 보면 돈을 공급하는 정책에 다시 통화 정책 기조가 바뀌고 있다고 보여졌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미국도 정책 금리는 그렇게 크게 건드리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했냐? 왜냐? 각국 간의 스프레드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통화 정책의 잣대가 일본도 지금 28일부터 있을 추가 금융 완화 문제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ECB에서는 추가 금융 완화 문제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영국의 브렉시트 문제가 돼서 추가 금융 완화, 돈 푸는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증시에서는 유동성 장세가 되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그런 측면에서는 통화정책 잣대가 자꾸 정책금리인데 지금 세계적인 통화정책 잣대는 통화정책에서 중앙은행에서 보면 정책금리를 건드리는 상황, 돈을 공급하는 상황인데 돈을 공급하는 상황으로 지금 바뀌고 있다고 보여졌습니다. 그게 증시상에서 유동성 장세냐 서머랠리냐 이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다시 한번 미국도 양적으로 정책 이런 부분의 스탠스가 어떻게 바뀌느냐, 추가 금리에 대한 스탠스보다는 양적으로 정책에 대한 스탠스가 어떻게 바뀌느냐 이 측면인데요. 이번 같은 경우는 양적으로 정책 종료라는 2014년 10월에 결정했던 사항을 그대로 유지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 문제에 대해서는 대체로 완만한 기조가 유지되지 않겠느냐. 다만 6월 달에 페드가 사실 3분기 앞두고 수정 전망을 보면 올해 성장률 많이 낮췄죠. 그렇기 때문에 완만한 회복 기조 내용에 있어서는 당초보다 회복 기조에 대한 어떤 페드의 앨런의 판단은 좀 약간 태조가 되지 않겠느냐. 좀 경기 문제에 대해서 불안감이 좀 표출하지 않겠느냐. 네. 이것이 9월 추가 금리 인상 문제라든가 이런 뉘앙스 붙이는데 상당 부분 근거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이제 페드의 입장에 대해서 스탠스까지 정리를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다른 중앙은행들의 입장은 어떤지 이 부분을 간략하게 좀 다시 정리를 해주시죠. 예, 다른 중앙은행도 지금은 이제 정책 금리는 뭐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죠. 정책 금리가 전부 마이너스가 됐으니까 그걸 건드려 봐야 효과가 있습니까? 안 되는이죠. 없겠죠. 그래서 네. 지금은 돈 공급하는 문제에 있다 이러겠는데요. 그동안 돈을 많이 공급했어도 이 효과가 되지 않은 상태거든요. 신중을 기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ECB도 이제 지난주에 이제 ECB 회의가 끝났으면은 9월 달까지는 좀 지켜보겠다. 왜냐하면 9월 달까지는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여름 휴가철에 모든 금리든 통화 정책의 양적 문제를 건드리는 건 아니거든요. 왜냐 시장이 열버졌기 때문에. 네. 그 7월 달도 미국의 그 추가 금리 인상 문제에 대해서 동결이 입장이 나오고 양적 정책에 대해서 종료 입장을 스탠스를 유지하는 것도 시장이 얽은 상태에서 다 휴가들 떠나갔는데요. 아무도 없는데 거기다 건드리면 시장 사실상. 상태에서는 아주 네. 그것도 정책 당국에서 건드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대부분 다 여름 휴가철 끝나고 이후에 통화 정책의 스탠스가 변하고 9월부터 대부분 다 이때 어떤 정책으로 변하느냐 문제, 또 시장에 막 장기 휴가철에서 돌아오는 사람들이 어떻게 롱 포지션, 숏 포지션이냐 드는 문제, 이 문제 관련해서 향후에 그 연말까지 모든 그 정책이라든가 시장 상황이 결정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때까지는 대체로 보면 다른 중앙은행들도 나름대로 뭐 추가 금융 완화 문제 이런 얘기 나오겠습니다만 대체로 지금의 스탠스를 지킨다 이렇게 보시면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네,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사의 한상춘 논설위원과 미국 금리 인상 시점을 앞두고 결과에 대해서 좀 예측해보는 시간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